자,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듣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기준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동양, 뭐 서양 이렇게 또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사상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상을 찾아보니까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둘을 묶은 이야기 나눌 겁니다. 동양 사상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을 두고 또 청년이라고 가리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생겼지만 청년이라고들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우린 다 청년이라는 단어로 묶이는데, 자,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뜯어보자면 아마 이 시대, 이 세대의 어떤 그 한 단면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양 사상의 지향이 잘 드러나 있는 경전 속, 육아 경전 속에 나와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 어떨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해서 또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자, KBS 인문강단 락에서 4회 연속 강연을 하고 계시는 이기동 교수님 특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장이신 이기동 교수님을 여러분들의 우렁찬 박수 소리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 4주 됐나요? 성균관대학이 국내 종합대학 1위 했죠. 아십니까? 네. 긴가민가 합니까? 정말일까? 성균관대학의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는데 천년의 정신적 지주였었는데 잠깐 우리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인가요? 우리들이 늘 선진국이라는 말들 하죠. 선진국. 그런데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강도들의 나라 아닙니까?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거기 전시해 놓은 것들을 보면 다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뺏어온 거, 약탈해 온 거. 사실은 창피해서 얼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큰 소리 쳐가면서 사느냐 이거죠. 이 지구상에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폐해가 컸는지 지구를 그냥 작살내놨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 아시아 엄청나게 그래 놓고는 지금 이제 가장 앞서가는 나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분류를 해보면 여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반 갈라서 반은 깡패고 반은 양반들이다라고 하면 양반들이 얻어트지겠죠. 그렇죠. 이 힘으로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얻어맞다가 보니까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얻어맞아서.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고 우리식으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 사람들처럼 해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500년이 아니라 한 1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은 우리가 우리를 버렸고 서구를 따라가기 바빴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역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들, 서구인들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게 됐는데, 깡패의 나라가 영원히 잘 살면 불공평하죠. 이 세상에 그렇게 가해자들이 계속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깡패들은 뭘 잘 못하나요? 깡패들은, 폭력배들은 힘 자랑은 잘하고 무기 개발은 잘하는데 평화로운 정신적인 이 정신의 세계를 파고들어서 깊숙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결국은 힘센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죠. 마음이. 마치 뭐와 같느냐면 나무가 하나 있으면 보이는 부분은 잎이고 줄기고 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부분은 뿌리인데 우리 인간에 비유하면 뿌리는 마음에 해당되고 보이는 부분은 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몸 가꾸기, 몸 챙기는 걸 열심히 한다는 것은 보이는 잎과 줄기와 가지는 열심히 챙기는 건데 뿌리를 방치한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뿌리가 완전히 망가지고 나면 잎과 줄기와 가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서구는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요. 한계가 왔습니다. 인간이 몸만 열심히 가꾸다가 마음을 방치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심히 챙긴 그런 훌륭한 민족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다 하나로 통해 있는 한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한 마음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하나다. 마치 대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어도 뿌리 속으로 들어가면 한 뿌리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죠. 우린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평화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 쳐들어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천만의 말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번 쳐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그 대마도를 쳐들어갔죠. 대마도 점령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서 내가 강연을 하면서 그 나라를 점령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물었더니 100% 자기 것으로 만든다.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것으로 만들질 않고 너희들이 왜 자꾸 우리를 쳐들어왔느냐 물었더니 쌀이 모자라서 그랬다. 그 쌀을 우리가 매년 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이런 역사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세대가 되면 새로운 시대가 와서 정말 깡패들이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아니고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받는 시대가 오면 한국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로 다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말이죠. 서구 중심 시대인데 너무 몸을 챙기다 보니까 마음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서구 따라가느라고 우리도 지금 몸 챙기는데 열중을 하죠. 몸 챙기려면 경쟁해야죠.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경쟁 상대로 보여. 친구도 경쟁 상대로 보여.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잘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온 세계적인 경향인데요. 친구하고 잘 놀지를 않습니다. 내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가 내한테 축하한다고 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요. 아니죠. 나쁜 일이 있으면 안 됐다 얘라고 위로하면서 입이 벌어집니다. 친구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어울리기가 싫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만나지 않고 집에 가서 개하고 노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데요. 사람이 개보다 못한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뭐냐?
남의 불행을 보는 것. 그럼 불행은 뭘까요? 남의 행복을 보는 것. 연애를 해도 경쟁밖에 안 보이니까요. 경쟁력 있는 연애를 해야 되니까요. 이 경쟁력 있는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정보가 있는데요. 통장에 10억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 열심히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잘하면 그 내 거 되는데. 그런데 열심히 사랑을 하고 있는 도중에 30억짜리 통장을 가진 사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그렇죠? 빨리 못 바꾸고 민기작거리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현대인이 못 되죠. 그래서 쿨하게 헤어지는 거죠. 쿨하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연애를 해도 외로워. 그렇죠? 연애를 해도 불안해. 언제 갈랐을지 몰라. 결혼만 하면 안심인 줄 알았더니 결혼을 해도 외롭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과거의 한국인들은 이 바보 같았습니다. 경쟁력이 없어. 친구가 보증서 달라고 해서 보증서 주고 같이 망해. 바보들이죠. 그런데 한국인들 연애하는 것도 참 바보같이 연애합니다. 손해보는 연애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얼어붙고 보니까 한국인의 문화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한국인의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를 보니까 나도 저런 사랑 한 번만 받아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한류라는 것은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쯤 되는 깡패가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끝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살았던 양반들의 삶이 다시 세계를 리드할 시대가 왔다.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뜨겠죠. 한국이 뜨면 어느 대학이 뜹니까? 한국의 정신적 지주. 결론은 나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리드할 위대한 인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한국의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오기가 없다. 그건 딱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기를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청년들의 오기를 우리 성균관대학교 청년들은 가져야죠. 세계 1위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힘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평화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리드해야 될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나온 학문들입니다. 서구에 결핍된 것, 따뜻한 한국인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야 되죠. 그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 우리도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런데 그 마음을 정말 고맙게도 옛날에 어떤 분이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이 따뜻한 마음. 우리나라 사람들 늘 정이 많다, 마음이 따뜻하다, 뭐 이런 말 쓰거든요.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자의 인사상. 그 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 했더니 말이죠. 우리들이 늘 갖고 있는 따뜻한 그 마음. 왜 따뜻할까? 우리는 마음이 하나니까. 한 마음으로 보니까 경쟁자가 아니고 바로 내 모습이거든요.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
네가 울면 나도 울어. 네가 슬프면 나도 슬퍼.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마음이 따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을 공자가 인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자의 인을 공부하면 바로 우리의 좋은 마음이니까 금방 이해가 되겠죠. 금방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그 공자의 인을 교시로 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놀라운 대학이죠. 그렇죠? 위대한 대학이죠. 우리 교가를 부를 때마다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이 감격이 뭐냐 하면요. 우리 교가에 그런 거 있죠. 배움만이 보배가 아니다. 그렇죠. 배움은 머리로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인간이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냉랭해집니다. 인이해지가 그 자랑이야. 그렇죠. 그것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하느라고 정신없을 그 시대는 그런 공부하고 있으면 경쟁력 없다고 해서 무시당했고, 우리도 그 성균관대학에 다니면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 따뜻한 인의지를 가지면 경쟁력이 있을까? 아무리 가슴이 따뜻해도 경쟁력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경쟁력이 있다. 위대한 경쟁력이 있다. 이제 차분하게 이제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 위대한 일을, 위대한 사업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세계 최고가 되는 날, 그날이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게 우리들의 오기입니다. 오기. 그러면 인의 마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잠깐 좀 생각을 해보죠. 마음이라는 건요, 우리는 지금 잘 생각을 안 해서 마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건데요. 몸만 챙기다 보니까. 몸은 이 몸이라는 건 사실 모음이라는 건데요. 모음. 우리의 몸은 모아놓은 겁니다. 뭐 물이 많이 들어있고 콩나물도 들어있고, 그렇죠. 시금치도 들어있고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뭐 등등 끌어모은 게 몸인데, 그 끌어모은 그 몸은 이 집하고도 똑같습니다. 집도 원래 없었는데 흙덩어리, 뭐 나무 토막, 이 돌멩이 끌어모은 거거든요. 집은 끌어모았는데 그 속에 공간이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사람이 활동하고 살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집은 근사한데 사람 살 수 없는 집이 있다. 그거는 전혀 쓸모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몸을 갖다가 집으로 보죠. 몸집이라 그러죠. 몸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 좀 해가지고 미국 가서 유아 바디 하우스가 뭐 뷰티풀 뭐 이랬다가는 완전히 넌센스인데요. 우리나라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집이니까 그 속에 몸은 공간이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있다. 뭘까요? 바로 마음이잖아. 근데 사람이 마음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몸만 챙겨. 몸만.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몸만 챙기는 사람. 몸 챙기는데 밥이 제일 중요해. 바보죠. 바보. 비업이 탈락돼 버렸습니다. 바보. 그렇죠?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몸만 열심히 챙기는 사람들, 특히 서구 선진국 사람들, 바보죠. 바보 맞죠? 그런데
우리도 정신을 잃고 바보의 뒤를 따라가면 그건 곤란하죠. 우리는 다시 오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바보처럼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바보처럼 살기 싫으면 이제 뭘 챙겨야 되나요? 마음을 챙겨야 되죠.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우리가 안 들여다보니까 뭐 잘 모르는데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하고 있는 마음이고 하나는 변하지 않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고 있는 마음이 본래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변하는 마음이 도중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욕심 덩어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욕심 덩어리가 큼직해져 있어서 내 마음인 줄 압니다. 본래 내 마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없던 것인데 들어왔어. 안으로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밀어내고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한테 채우라고 자꾸 보채입니다.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신없이 욕심 채우느라고 평생을 허겁지겁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많이 채우면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 돈을 많이 채웠다 이만큼 평생을 이제 뛰어서. 그래서 숨이 이렇게 가빠올 때 보니까 이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통장이 저 날아가는 거죠. 뻐꾸기 새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로 쉽게 말해서 불쌍한 중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불쌍한 중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 오기를 가져야죠. 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이제 논어 한 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마음이 내한테 명령을 해. 마음 없이 움직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본래 내 마음을 유학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성자를 씁니다. 마음심에 날생자, 산다는 생. 마음심에 산다는 생, 그게 성인데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은 다 뿌리가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공통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똑같으니까 한 마음이죠. 사람은 100명이 있어도 마음은 하나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거. 이제 달밤에 이렇게 강가에 가보면 달이 떠 있지 않습니까? 저쪽 강에도 달이 떠 있죠. 이쪽에도 떠 있죠. 1000개의 강이 있는데 가보니까 달이 다 떠 있어. 달 모양이 같나요? 다르나요? 똑같죠? 희한하게 1000개의 강이 있는데 강 모양이, 달 모양이 똑같아. 왜 이렇게 같죠? 다른데, 다른데. 왜 같을까요? 예. 그게 1000개인가요? 하나인가요? 1000개로 봐야 됩니까? 하나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 달을 헤아린 그 사람은 그 아래만 바라봤잖아. 그렇죠? 위를 안 봤다고요. 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달이 하나 있잖아. 그 하나의 달이 1000개로 도장 찍었잖아. 월인천강. 그렇죠? 달 하나가 1000개 도장 찍어 놓은 거지. 하나야. 같으면 하나죠. 형제가 둘 있는데 얼굴이 같아. 얼굴이. 100%는 안 같지만 거의 같아. 사람이 다른데 왜 얼굴이 같을까요? 아래만 보니까 그렇지. 위로 보면 한부모잖아. 한부모 세포가 형 됐고 이쪽 세포는 동생 되잖아. 같은 거죠.
같은 거야. 생물학자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동력은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유전자의 DNA가 그렇게 지시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을. 그런데 그 유전자 DNA 이거는 사람마다 같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메바의 유전자하고 97%가 같다는 겁니다. 같은데 우린 남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전자가 같으면 뭡니까? 하나죠, 하나. 달을 1000개하고 우기면 안 돼. 그렇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그것만 계속 보면 같다는 걸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같으면 하나인데, 그렇죠? 같으면 하나인데, 여러 개인데 같다고 하면 그건 하나인 거지.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있냐 하면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죠. 한마음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일을 합시다. 이런 말 쓰잖아. 이걸 미국 가서 우리 원마인드로 같이 일합시다.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겠죠. 거기는 원마인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한 마음을 풀어서면 뭐가 되죠? 하나 마음이죠. 거기다가 님자 붙이면 하나님 마음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강도의 마음을 갖고 살면 뭐죠? 강도지. 그렇죠. 마음이 도둑이면 그 사람 도둑이잖아. 마음이 천사면 그 사람 천사죠. 마음이 하늘 마음이면 그 사람 하늘이잖아. 그렇죠. 우리나라에 인내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늘이라 그러잖아. 우리나라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이런 말 하는 사람 세상에 없잖아. 그렇죠. 사람이 하늘이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그 욕심이 없으면 그 느낌대로 그 살면 되는데, 나라는 사람은 이런 걸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난 이걸 참 좋게 잘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이리저리 국내해도 잘 안 돼. 그렇죠? 잘 안 돼. 그러면 나를 하늘이 살려주겠죠? 느낌이 옵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느낌이 오죠. 창의력이죠. 창의력.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느낌이 잘 안 올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걷어내면 창의력이 넘치겠죠. 우리나라 과거에 욕심이 제일 적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너는 제일 많이 읽었던 시절이 언젠가요? 임금님이 사서삼경 꿰고 계시는 분이 누구셨나요?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창의력이 어땠나요? 과학이 어떻게 됐나요? 그 시대. 깜짝 놀랄 과학이 나왔지 않습니까? 훈민정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술이 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또 앞으로 제일 중시되는 것이 뭐냐면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우리 성균관대학 학생들은 지금 성질 내야 돼. 오기가 있다면. 왜 노벨상이 성균관대학에서는 나오지 않는가? 이거 성질하는 거죠. 제일 좋은 대학인데. 그렇죠. 앞으로는 나오겠지. 그렇죠. 노벨상 받고 획기적인, 창의적인 이런 그 이론이 나오고 실험을 해서 엄청난 무슨 이 결과를 내고 그거 하려면 어때야 되나요? 어때야? 욕심이 없으면 돼. 그렇죠. 창의력이 없는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그 독특한 어떤 발견을 했다, 발명을 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 아마 조사를 해보자고요. 공통점을 찾아보자고. 욕심이 적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뿌리를 가꾸는 거하고 똑같다. 뿌리 가꾸면 효과가 5년, 10년 뒤에 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학기에 논을 읽고 내 마음을 좀 가다듬었다. 자, 내년에 난 노벨상 후보가 될까? 그건 꿈입니다. 안 돼. 안 된다고. 그 효과는 늦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늦게 나는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당장 내년에 뭘 해볼까? 그 생각은 버려야 돼. 그렇죠. 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시간이잖아. 우리는요.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그 꽃 피울 때는 좀 늦게 피우는 거죠. 30대, 40대 이럴 때. 그럼 우리는 20년간 준비해야 돼. 그 긴 준비 기간에 뿌리를 가꿔야죠. 우리 마음을 챙겨야지. 그렇게 하면 반드시 꽃은 핀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죠? 2500년간 이 세상에 문화를 꽃피운 그 책이잖아. 대한민국의 과학을 거기에서 만들어냈잖아. 한글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균관대학은. 그래서 논어를 읽고 유학을 공부 좀 해야 된다. 이거는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공부하고 맹자를 공부하고 유학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라는 걸 압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물건을 하나 볼 때 전에는 이 물건을 물건으로 봤잖아요. 물건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물건이 나와 남이 아니야. 생물뿐만 아니고 무생물까지도 나하고 연결돼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의 요 존재 원리가 뭘까요? 어떤 무생물이 있다면 그 무생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한마디로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무생물은 물이죠. 물. 물질할 때 물. 그 존재 원리를 뭐라 그러나요? 리라고 하잖아요. 리. 그래서 물리학이잖아. 물의 존재 원리, 물리잖아. 그렇죠. 물리니까 만물의 존재 원리가 있다. 그 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하나의 마음은 또 뭐라고 하죠? 아까 뭐라고 했죠? 성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것이 성이 리고 리가 하나니까 성적리 이렇게 나옵니다. 성적리.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물건의 마음이야. 쇳덩어리 하나를 봐도 그게 나야 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느낌이 갈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느낌을 확인하는 게 실험이잖아요. 바로 이해가 되죠. 인문학이 왜 중요한지. 그 공부를 세종대왕 때 한 거죠. 장영실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느낌이 왕성한 거죠. 그러면 딱, 이건 이런 뜻이겠다. 이렇게 되겠다. 이 물질은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이 실험을 해보자.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균관대학교의 교실을 활용해서 마음이 달라졌다. 일단 성공을 하겠죠. 그렇죠? 일단 성공을 합니다. 실험만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달라지면 얼굴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얼굴을 얼꼴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얼굴의 을의 꼴은 말이죠. 마음의 꼴, 마음꼴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얼굴로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새는 뭐 특수 카메라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찍으면 그게 이렇게 오로라처럼 이렇게 찍혀 나오는 게 있대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은 뻘겋게 나온대.
아주 욕심이 아주 많으면 새빨갛게 나온대.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정말 희한합니다. 아주 흉악한 사람들은요, 시커먼 게 나온대. 우리 속이 시커먼 놈 이러거든. 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랑을 하면 노라스름하게 아름답게 나온대요. 사랑을 하면. 그럼 나를 바라보는데 얼굴이 좋아 보여.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인상이 영 이상해.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아름다울까요? 누가? 우리 어머니잖아. 우리 어머니. 나를 바라볼 때 노란빛이 뿜어져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가 유학 공부를 좀 하면, 한 마음이 되면 모두가 우리 가족 같고 내 자녀 같아.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어머니를 좋아하듯이 나를 좋아하겠죠. 그 사람 실패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은 가게를 열어도 성공하겠지. 이 가게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우리 엄마가 물건 판다. 거기 가지 다른 데 갑니까? 그렇죠? 딱 보는 순간 우리 엄마같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데 제가 우리 한해 선배분이 계시는데 우리 학교 교수인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고 미국 가서 박사 받아가지고 지금 성대 교수로 계시는데 한해 선배인데 나를 만나더니 부러워해. 너는 정말 기쁜 듯이 보인다. 행복한 듯이 보여. 나는 학문을 지금까지 하지만 해피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해피해본 적이 없는 길로 갈 뻔했잖아. 그렇죠? 너무나 큰 행운입니다. 이 행운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모르고 놓치는 건 또 몰라도 알면서 놓치면 억울해서 못 견디잖아. 옛날에 맹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순임금이 있는데요. 순임금은 위대한 사람인데 안년이라는 사람이 공자 제자인데 나는 누구고 수는 누구야.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나도 노력하면 순임금처럼 돼. 그렇게 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 없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영부영 대충대충 살다가 졸업하고 대충대충 취직하고 대충대충 그만 나이 먹고 대충대충 죽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위대한 꿈을 다 놓친 거잖아요. 의영부영 대충대충 하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어느 극작가가 그랬대요. 버나드 쇼인가? 무덤 앞에 묘지명을 썼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요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썼대.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행운을 얻은 행운아들입니다.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오기를 내고 시간을 좀 투자해서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교실을 내 몸으로 흡수해서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드는, 내 피로 내 살로 만드는 노력을 해달라 부탁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자, 2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터인데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친 김보성입니다. 네. 네, 저는 경제, 경영,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네.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토크 콘서트가 이어질 텐데 오늘의 주인공 또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기동 교수님 앞으로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방금 전에 봤는데 계속해서 보고 싶은 그런 얼굴이신 것 같습니다. 이기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또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한 분 한 분씩 준비하신 질문들 던지시면 관련돼서 이기동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격가지로 뻗어나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앞에서 발랄한 그 준비를 했어서 저희는 좀 더 무거운 주제를 던져야 되는 게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좀 무겁긴 한데 마음이 부담스럽긴 한데 기존에 준비를 했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작도 아까 그 교수님 소개를 할 때 요즘에 KBS 원에서 목요일 밤마다 방영하는 그 인문강단 락이라는 그 곳에서 강연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 주제는 즐거운 논어 읽기라서 그 논어를 왜 읽어야 하는지 몇 네. 가지 조금만 소개를 드리자면 한국인의 아까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동아시아의 평화 외교를 할 때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 이러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논어를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저희가 그 경전에서 소위 사서라고 하는 4가지 4대 서적이 있거든요. 뭐죠? 아시면서 네,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그 4가지 저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편견일지도 모르겠는데 보통 논어와 맹자를 얘기를 할 때 약간 그 책 서적 두 서적이 결이 좀 다르거든요.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어의 그 화법과 네. 맹자의 화법이 약간 다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엄청 준비하셨네요. 네, 이거는 그냥 네. 그 인문학도들이 교양으로 이런 그 경서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맹자를 어떤 분은 야당 정치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좀 공격적이고 직설 야당 화법이고 정치가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혹시 저희가 논어 외에 맹자를 읽을 때 저희가 그 얻을 수 있는 이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저희가 어떤 현대에서 더 도움이 된다. 네. 이런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 특강을 하는데 그 서기가 있었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 키워드 중에 이 논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논어의 중요성, 논어를 읽어봤으면 좋겠다 계속 권하셨는데 그 외에도 뭐 특히 맹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맹자는 어떤 식으로 접하면 좋을지도 곁들여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논어와 맹자의 차이점은 그때 처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나무를 가꾸는 것에 비유하자면 공자는 그 뿌리도 가꾸어야 되지만 잎과 줄기와 가지를 동시에 잘 가꾸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중용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마음도 챙기고 몸도 또 다 챙기는 이 중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혼란기였기 때문에 몸 챙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주 훌륭한 그 의사가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데 그 가장 부작용이 없는 약을 이제 투여하는 거죠. 그런데 환자가 너무 아파. 그래서 많이 아픈 사람은 그 공자의 약보다는 이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 아픔을 중단시켜 줄 수 있는 약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나온 사람이 묵자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묵자는 극약 처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하니까 몸이 나은 듯한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엄청난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극약 처방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그 몸만 챙기는 극약 처방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챙기는 뿌리 가꾸기에 아주 집중을 해버리죠. 그래서 맹자가 그 마음 챙기기에 더 강렬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좀 마음 챙기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래서 음. 싸우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야 임마 네가 인간이가 이러거든요. 그런 말도 하죠. 하죠. 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당장 거울을 꺼내서 본다는 거죠. 내가 네한테 원숭이로 보이느냐. 아, 세상에나 네. 그렇게 네, 거울을 꺼내서요.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굴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음. 마음을 네가 인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인간의 마음을 안 가지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끊임없이 그 중시해온 사람들이라서 맹자를 읽으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훨씬 더 많이 받고 마음 챙기는데 그 집중하는 것 그것이 맹자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마음 얘기하셔서 그런데 제가 그 특강 중에서도 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교수님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보성 씨나 지은 씨나 저같이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한 마음이어야 하는데 한 마음이 이어야 한다. 하는데 욕심에 갇혀버리면 네.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한 마음이어야 하긴 하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욕심에 갇혀서. 욕심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요즘에 삶을 살다 보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또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경쟁력에서 밀리거나 도태되거나 자존감을 잃거나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불안해지는 건데요. 네네. 그 욕심을 안 챙기고 양보하고 아량을 베풀면 그 경쟁에서 지고 남들한테 따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불교식으로 말해서 네. 한 마음을 가지면 이제 성인이 되고 부처님처럼 되는데 내가 부처님처럼 되면 중생들한테 왕따를 당해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중생들이 같이 놀자 그러면 그 피곤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마음을 안 가져봐서 네네. 불안한 건데 그 한 마음을 가지면 중생들과 부처님의 차이가 납니다. 위대한 능력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위대한 능력을 모르고 있으니까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욕심이라도 가져야 내 걸 챙기죠. 네. 그래서 욕심 부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하실 때 제가 귀가 쫑긋한 게 연애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남녀 사이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 마음이 허해지는 느낌이 든다. 욕심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렇게 비추게 되면 서로에게 바라는 게 없다기보다는 욕심 부리지 않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결합이 더 잘 되는 그러니까 더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이 되는 건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하면 네. 그 사람은 도망을 갑니다. 되게. 더 사랑을 하면? 예, 사랑을 하면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길 가다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거의 도망가죠. 그런데 수갑을 차곤 합니다. 예, 따라가면 더 빨리 도망가죠. 사랑이 좋은 건데 왜 도망을 갈까요? 그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네.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욕심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죠. 그러니까 욕심 채우고 싶어 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내가 가지고 싶어 그 말을 사랑이라는 말을 포장하니까 네. 그 말로 포장하니까요. 그 말에 속았다가 소유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건데 네. 따라가면 갈수록 더 많이 도망을 가는데요. 이제 욕심이 없어지고 나면 한 마음이 되면 내가 소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내 여동생 같고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소유할 생각이 없으니까 따라가지를 않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안 따라오잖아요. 보니까 나를 소유할 사람 같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야. 우리 오빠 같기도 해. 그러면 보호해 줄 사람 같잖아요. 이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돌아오죠. 그래서 욕심으로 쫓아가면 달아나는데요. 마음이 바뀌면 그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연애는 상대가 오는 연애. 그게 성공을 하는 거죠. 쫓아가는 성공은 연애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본격 연애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넓어요.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셨거든요. 처해 있는 상황들이 저랑 비슷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지은 씨는 또 어떤 것들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동양 사상 속에 청년의 모습을 고찰하는 게 이번 강연의 주제였어요. 그렇다면 그 동양 사상 속 모습을 보려고 한 건 그 과거랑 그리고 지금의 청년의 모습을 같이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서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거와 지금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를 그 차이점을 비롯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히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분들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다 청년 맞죠?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가장 먼저 필수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뇌가 돼 있습니다. 세뇌돼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뇌가 돼 있는데요. 뭐 예컨대 일전에 그 신문에 보면 세금을 수입이 100억대 수입을 가지는 사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보는 순간 또 세뇌가 되는 거죠.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자기도 그렇죠. 모르게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 건데요. 원래 우리는 욕심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부처님 얼굴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자라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이제 중생으로 전락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서구 문화가 이렇게 중심이 되면서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나는 개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이다. 착각이죠. 네. 개인으로 태어났으니까요. 70억 지구상의 인구가 있다면 나는 70억 분의 1이죠. 네, 개인의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오기가 날 수가 없는 거죠. 7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존재니까요. 네. 물론 남도 70억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별 일이 아닙니다. 70억 분의 1을 제거하는 거니까요. 네. 그 수학적으로 제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로에 가까운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건데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처님의 얼굴로, 하느님의 얼굴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런 개인주의에 물이 들어서 너무나 자기를 상실했습니다. 네. 이대로 사는 건 억울한 거죠. 자기 모습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너무나 억울하게 한 평생을 보내다가 네. 절망으로 끝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반성을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개인주의는 위험하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논어 읽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앞에 있는 친구들도 학생들도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은데 논어를 읽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이전에 논어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이제 변화들을 교수님께서 직접 목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전엔 이제 논어를 접하지 않았던 이들과 논어를 접하고 난 후의 이들 어떤 변화가 있나요? 큰 차이점이라고나 할까? 이제 처음에는 논어 교양 강좌로 논어를 개설했을 때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 학생들이 논어라는 책을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 이제 친구들이 그 무슨 책이냐고 묻는데요. 그래서 논어라 그러면 너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이제 답들이 오고 그랬었는데 본인도 네. 어떻게 좀 긴가민가하면서 왔다가 한 달 되면 얼굴이 바뀝니다. 혈색이 그 온화하면서 이렇게 그 행복해지는 얼굴이 지금 교수님처럼. 그래서요. 그래서 그 한 학기가 지나면 이제 소감을 들어보는데요. 그랬더니 그 제일 와닿는 소감은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올 걸 그랬다. 제일 와닿는 소감이요. 그 말이 제일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 네. 가정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바뀐 건 물론이고 자기 주위의 사람까지 바뀐다. 그것은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격가절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 제가 오늘따라 질문이 많은데요. 궁금해서. 그러면 논어를 읽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교수님께서 추후의 열 그 강의를 수강해서 듣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학점을 꼭 채워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뭐 독학으로라도 논어를 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거 없을까요? 논어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 그 이제 주의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이 머리에 맑은 머리에 제일 먼저 접한 것이 기준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접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기준으로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잘못된 기준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경우도 자기가 잘못되면서 잘못돼 있으면서 잘된 사람을 보고 이제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을 빨리 버리고 일단은 있는 그대로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저건 아닌데 오늘날 저게 안 맞는데 이래 버리면 일단은 이제 입문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일단 좀 더 들어가 보고 나중에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맞아 내가 잘못 생각해 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자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는 정상이라고 우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각자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처님이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정상 아닙니다. 잘못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입니다. 네. 근데 비정상인데 그것이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 뭔지를 우리가 접해 봐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바뀌는 거죠. 그런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전통적으로 이제 수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바뀌면 이제 남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치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근학 이념이 수기 치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우리의 이제 숙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질문하면서 듣고 싶었던 대답 중에 하나가 요행을 바라는 거죠. 이 논어를 빨리 읽어버리면 내가 다시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마음은 역시 그것도 욕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욕심이 들거든요. 빨리 네. 바뀌고 싶으니까. 네네. 예컨대 뭐 태권도 도장에 가서 빨리 구단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밤새 24시간 연습을 하고 이러면 얼마 안 가서 이제 병이 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좀 드는데 그러면서 읽다가 보면서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좀 차분히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있습니다.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혹시 두 분 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일단 논어 입문 뭐 이런 책 읽기 얘기가 나와서 잠깐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서 그 4개의 서적 그 경전을 다 읽으면 물론 다 좋겠죠. 네네. 그 소위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서를 읽는 순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4권을 다 동시에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권씩 읽게 될 텐데 이 순서에 대해서도 제가 한문학 공부를 하면서는 여러 그 선인들이 순서가 되게 분분했어요. 어느 책을 먼저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율곡 이 선생 같은 경우는 논어보다는 대학을 먼저 읽고 그다음 논어, 맹자, 중용 이 순으로 읽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단언을 했거든요. 네.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떤 그 사서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순서가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저 대학생들 아닙니까? 대학생들인데 아니에요? 네. 대학생들이라는 듣게 것은 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는 뜻인데 대학을 사실은 읽은 적도 없다면 대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성균관 대학생만 대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순서가 무난할 것 같고 대학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유학 전체의 아웃라인을 설명해 놓은 거라서 그래서 대학을 읽고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단지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요. 그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머리로 외우는 거죠. 그리고 시험 치고 나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제 목적은 끝났으니까요. 이런 정말 잘못된 공부를 우리는 오래 해왔기 때문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시험 끝나면 남는 게 없고 그리고 인품이 달라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경전을 읽을 때 머리로 지식 쌓고 외우고 하기보다는 가슴으로 반성하면서 내 삶과 늘 연관을 시켜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좀 다르다. 그렇다면 내 삶은 뭐가 다른지 그거를 늘 자기의 문제로 그걸 끌어와 가지고 읽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논어라는 내용이 2500년 전의 삶이 아니고 네. 오늘날 나의 삶으로 끌어와서 내 삶으로 그것을 참고하는 그 마음으로 봐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머리로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세를 바꿔야죠. 참고로 그 교수님께서 사설을 다 완역하시고 강설까지 쉽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수님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 잘하시네요. 자, 혹시 지은 씨 더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시면 바로 다음으로 공성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이어서 해줬던 이야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은 다 뒤에 있어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먼저 지은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 예시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 요즘 대학생들에게 좀 닮기를 바라는 옛 청년 인물이 있는지, 네,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한 훌륭한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잠깐 방황하는 청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엄청 방황하고 계시죠? 지금 방황해서 손도 못 들고. 그러게요. 네, 얼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떤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많은 친구들도, 많은 학생들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롤모델로 삼으면 좋을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궁금할 것 같아요. 답변 좀 해주시죠. 옛날 그 위대한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방황을 한 겁니다.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왜 방황을 하게 돼 있느냐 하면 우린 사춘기 때 그 비로소 이제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나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다음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그 다음에는 또 뭘 할까, 또 뭘 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에 뭐가 됩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는 남아있는 내 인생은 너무나 까마득하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날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살아온 우리의 20년이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유치원생들이 보면 우리는 굉장한 어른들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하니까 벌써 20년 왔습니다. 그러면 하면 숨이 가빠 올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이. 굉장히 슬퍼졌네요. 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과연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이게 그만큼 보람이 있는 계획들인지 그걸 다 이루었다고 해서 난 정말 행복한 건지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회의가 들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방황인 거죠. 그 방황을 뭐 예수도 석가도 공자도 다 방황을 한 사람들인데요. 네. 그 방황을 하다가 보면 이제 그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라는 회의가 들고 그 다음에 드는 게 과거에 위대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정말 위대한 건가? 그 사람들도 한 줌의 흙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는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책을 한번 보는 거죠. 당신이 뭐가 위대할까? 봤더니 달라집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그분들은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나의 방황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방황하지 않고 사는 사람. 예. 방황이 인간되는 홍역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홍역할 때 우리 세대는 한 반쯤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홍역하기 전에는 출생신고 안 합니다. 부모가. 네. 그 인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홍역 치른 뒤에 이제 인간 됐다고 출생신고 하는데 그거는 몸이 인간 된 거고요. 진짜 인간 되는 거는 정신적인 홍역을 치러야 됩니다. 그 아픔을 방황을 치른 뒤에 이제 제 길로 들어섰을 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죠. 진정한 인간의 길잡이는 역시 경전입니다. 결국에 모든 귀결점은 경전. 그 중에 이제 논어.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의력이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리자는 이런 의문을 던졌어요. 네. 욕심이 없어지면 현재만 머무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그냥 안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아, 네. 마이크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잠시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화학공학부 최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창의력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지 새로운 걸 만들 텐데요. 욕심을 버리면 그것을 아는 것마저도 이게 원치 않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발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예를 들어 뭐 더 빛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난 더 밝은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라는 저는 표현을 썼었는데 혹시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싶은 저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욕심이 없어지면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요. 한 마음이 하늘 마음인데 하늘은 쉬지 않고 나를 살리고 싶은 그런 의지가 쉬지 않고 계속 솟아납니다. 그 살리고 싶은 그러니까 그 마음에 충실해지면 끊임없이 삶이 충만해지는 건데요. 그 어린아이를 보면 한 4살 된 아이를 이런 아이를 옆에서 보면 종일 움직이죠. 종일 움직여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네. 근데 우리들은 왜 종일 텔레비만 보고 멍하게 가만히 있나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몸이 상당히 상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움직여야 운동이 되는 건데요. 그 아이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근데 왜 우리는 운동을 안 할까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쉬지 않고 이 몸을 움직이고 쉬지 않고 또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우리는 욕심으로 공부를 하면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네. 공부 자체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은 성적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없는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지겹습니다. 지겨운 공부는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책을 보는데 성적을 위해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 가질 않고 그 공부에 마음이 묻어 있으니까요.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게 재미있게 공부하는 공부는 금방 기억이 됩니다. 지겹게 하는 공부는 많이 해도 이 기억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시험은 뒷전이고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행복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험 칠 때 다 알게 되니까요. 다 내한테 소화가 돼 있으니까 성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면 성적은 달아나는데 내가 행복하게 자꾸 공부를 하면 성적이 내 따라오는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마음은 다른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받으면 내 마음도 아프니까 해결하고 싶은 거죠. 위대한 의사 중에는
부모가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가 아프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우리 부모부터 고치고 싶다. 네. 그런 효자들이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거를 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오는 거죠. 욕심으로 보면 남이야 고생할수록 남 고생할수록 내가 더 행복한데요. 욕심이 없어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내가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죠. 그게 전부 무슨 발명품이 되고 네. 또 많은 산업이 성공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욕심이 없어야 큰 일을 해냅니다. 이해가 되나요? 마이크 뺏어갔나요? 마이크 뺏어갔어요? 왜 뺏어가요? 아마 이 욕심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저희가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예로 들으셨는데 이제 나의 부모가 몸이 편찮아요. 이 나의 부모를 낫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우리는 흔히 사실 욕심이라는 말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잘 되셨나요?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사적인 질문은 삼가십.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즐거워서 하는 공부는 당연히 성적이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저희는 학생이라서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험 기간과 그 공부 범위를 맞출 수 없을 때는 어디에 그 중용을 맞춰야 되는지. 네, 즐거워서 하는 것도 분명히 저도 알지만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그걸 어디에 맞춰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중간고사의 여파가 아직 그냥 그렇죠.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시험 범위는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주로 범위가 되니까요. 즐거워서 공부하면 이미 그 범위 안에 거는 다 소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 안 해도 네. 좋은 성적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안 즐거워하셨네요. 뻥 네. 치셨었네요. 네, 저는 시험 잘 봤습니다. 아, 네. 네. 할 말 없게 만드는 거 잘하네요. 자, 질문 또 있으면 추후에 이제 피드백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성전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기동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저희 패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간략하게 듣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일평생을 일평생의 삶을 결정할 토대를 이 학부 시절에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다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오는 건데요. 그 기회는 대개 바람처럼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렇게 잡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지 그게 누가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떠먹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좋은 기회를 잡은 이런 그 행운아들인데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크게 성공을 해서 이 본인도 행복하고 온 세상이 빛나는 그런 그 큰 위대한 인물로 우리들이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네, 귀한 메시지 전해주신 이기동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의 큰 박수 소리와 함께 인문공감 토크 콘서트 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